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매매 동향 이런 것들 못 올리는 이유는 저녁 자리가 좀 늦어지기도 했었고, 사실 워낙 장이 안 좋았죠. 사실 이럴 때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득보단 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질 때 항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메이크업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베팅을 또 세게 합니다. 믿고 쉽게 믿어요. 예. 그래서 논리적인 판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급적이면 평일에는 그냥 텍스트 위주로만 올리고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있을 때, 최근에 RSI 지표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만 올리고, 오히려 제가 아는 기존의 투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좀 임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을러져서 못 올리는 거 아닙니다. 네.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죠. 지금 주변에 사실은 크립토나 이런 것들을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특히 젊은 분들 대상으로요. 가장 주말에 큰 낙폭이 또 크립토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현 상황이 어떤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립토와 경기도나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FOMC 때 저희가 6월 FOMC, 저희가 7월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9월이죠. 8월은 없고, 이때 75bp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 시장은 환호를 했죠. 네, 일단 미국 시장만. 네. 왜냐하면 25bp, 50bp도 좀 약하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100bp 하면은 안 좋다, 75bp 하면 안 좋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더 인플레이션 구간의 영향이 커지기 전에 먼저 100bp를 올리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파월이 여태까지 계속 주장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2011년도부터 우린 장기 성장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이 장기 성장할 때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2%를 넘은 적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지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CPI가 8.6% 나왔거든요.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사실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이미 봤을 겁니다. 보고서 문제는 이제 시장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무조건인 거예요. 이제 유동성 회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일 것 같은데, 회수죠. 금리 인상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75bp든 100bp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 타겟이 얼마냐. 연말 타겟이 지금 주말에 뉴스 나온 게 4에서 5%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국과 지금 한국이 기준금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적게 내릴까요? 한국 기준금리 당연히 올립니다. 한국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금리가 똑같다. 이거 누가 여기서 자본 유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히려 자본 유출 일어나는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7월에 또 75bp를 인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최소한 50bp씩 매월 올리지 않을까, 최소한 25bp씩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끼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발 헛디디면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미국만큼밖에 성장이 안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더 높아진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봐야 할 이슈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지금 겨울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유가라고 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유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크립토발 위기, 요거 전에 유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소비 여력 둔화 시그널,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를 시장이 모를까?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되는 구간인 거죠. 반영되는 구간. 이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잭을 다시 뺐다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 있는 상황에서 결국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동차, 미국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 없이 생활한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저희처럼 교통편이 막 집 앞에까지 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삶이 뻑뻑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연준이 금융자산을 방어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미국의 어떤 금융자산 비중이 뭐 80%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를 망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간다라는 로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자산 증식이 아니에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뭐 통화 정책.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죠. 근데 지금 저희는 자꾸 페드가 여태까지 구원 투수로 등장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 같은 경우도 페드가 와서 거의 다 막아줬고 돈을 막 뿌렸죠.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부는 금융자산을 지켜주는 어떤 하방을 막아주는 애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자산이 빠지는 거는 이 평가 손실이잖아요. 평가 손실. 물론 팔면은 실현 손실이 되지만 이 평가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이익과 어떤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지금 페드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페드가 중요시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엔 물가 안정이죠. 그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는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올린다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약간 컨스피러시 티어리, 그러니까 음모 이론하고 비교되는 건데 크립토를 한번 망가뜨리면서 유동성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랑 또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인데 크립토를 통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리그 카운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산 캐파를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안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잡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우디까지 갔는데 무시당했죠. 사우디에서는 지금 만나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협상 카드로 유가 증산 안 하면서 질질질질 한 3개월만 더 끌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꺾이든 안 꺾이든. 근데 왜 지금 왜만 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는 빠졌지만 다시 또 상승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금 전략 비축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와 러시아 진영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나뉘고 있죠. 나뉘고 있는데 요 두 개의 국가 중에서 유가가 빠질 때 주 진영 중에서 유가가 빠질 때 이익 보는 곳은 미국밖에 없죠. 그러면 다양한 협상 카드로 어떤 유가 하락을 쉽게 도모하겠냐 이거죠. 그럼 생산량을 지금 막 올리겠냐? 지금도 이미 그 손익분기점은 넘었죠. 뭐 70불 정도에서 80불 정도인데 지금 뭐 사우디 GDP 성장률 뭐 8%인가 9% 나왔더라고요. 1분기 때. 네. 뭐 미친 거죠. 지금 미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아는 뭐 말레이시아나 이쪽도 당연히 산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GDP.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개인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그러니까 금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페드가 중요한 거는 실물 경기 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살 수 있냐? 지금 보면은 며칠 전부터 얘기 돈 게 지금 부동산도 이제는 무너질 수 있다. 실물 경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많이 이렇게 오더했던 사람들이 많이 취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IT, 내구재 수요에 대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거죠. 사실 자동차는 좀 전기차 스토리로 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20년, 21년 많은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40년 만에 이런 최고치 CPI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저 같은 경우도 끽해봐야 주식이 한 20년 하는 겁니다. 뭐 많이 나이가 있으시면 한 30년? 근데 뭐 저는 직장인으로서 시작을 해서 좀 늦었지만 근데 이거를 40년, 50년의 과거 사례를 과연 기억하고 과거 사례가 과연 또 지금하고 맞냐 이런 거는 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이어온 11년간의 미국의 랠리 요거를 미국이 이제 종식시키는 게 아니고 뭐 완전히 깨트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국면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격한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유가 하락이 천천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110불 갔다가 뭐 100불 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90불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땡큐 하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130불 막 140불 이렇게 가면은 뭐 140불이 간 적 있었나요? 제 옛날 2012년 3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그러면 더 과격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천천히 빠지는 게 가장 저희한테 좋다.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는 뭐냐? 네거티브한 시그널을 보이는 겁니다. 유가 급락이면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를 가정해서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 왜 올리냐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렇게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유가 빠지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경기 하락 아니야? 미국 경기 하락? 근데 저희가 G2 저희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 주식하기 제일 힘든 구간이 뭐냐면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는 중국이 항상 안 좋고 미국, 중국 다음 반대일 때 중국이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바닥만 계속 다지고 있어요. 바닥 두더지로 치면 땅 파고서 지금 이게 밑에 물이 나오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계속 부양책 같은 걸로 방어 중이거든요. 셧다운 때문에 상해 쪽도 완전히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심리만 중국은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중국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바텀아웃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7월에도 뭐 75bp는 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매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가 레벨 다운 하더라도 경기 침체 둔화 시그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지 여부가 주가의 바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실적은 뭐 나오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혹자들은 뭐 IMF 때 저희가 얼마나 경기가 힘들고 돈도 안 벌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냐.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편향적인 바이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가 레벨이 100에서 250을 갔다가 지금 200 정도 온 거거든요. 지금 이미 100보다는 위에 있어요. 근데도 50만 빠져도 지금 보면 전체에서 30%, 25% 빠진 거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의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의 코멘트입니다. 굉장히 단편적이고 뭐 그런 코멘트를 하신 분들은 계속 주식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거나 아니면 앱을 구독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전체 포지션에서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네, 미국 낙폭이 이제 콘트로 좀 봤거든요. 근데 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낙폭이 한국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리커버리 된다고 해서 한국이 똑같이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미국이 3% 오르면 한국이 무조건 뭐 2% 이상 올라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델로서는 일단 퀀텀 모델에서는 코스닥만 좀 나온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뭐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성장률 한번 볼까요? 성장률. 네. 미국, 중국 성장률, GDP 성장률 QOQ로 보면은 이미 미국 꺾였습니다. 중국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 몰리는 거죠. GDP 성장률이 QOQ로 올라가는 모멘텀, YOY 모멘텀 이렇게 성장이 있고 QOQ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뭐 좋아져서 뭐 중국이 뭐가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제 같은 통화면은 같은 GDP 성장률이면 달러에 통화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위안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죠. 달러 유로화가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도 뭐 나쁘진 않은데 환이 여기는 안 좋죠. 그나마 성장률이 나오는 데는 인디아, 그 다음에 한국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과연 이런 충격들이 여기에 반영된다면 외국인들이 과연 한국을 왜 사야 될까? IT 위주의 어떤 회사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국가를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일본은 볼 것도 없죠. 그냥 비중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요런 시그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한 거는 구리 가격 급락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괜찮다고 하는데 구리 가격이 급락 이러면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뭐 지금은 다른 쪽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닥터코퍼의 어떤 급락세 요거를 보면서 언제가 바닥일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바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많이 빠진 주가 레벨,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포기했죠. 이제 막 더 이상의 뭐 여기서 파는 건 아니다. 여기서 야 주식시장 떠나라 그냥 너는. 글쎄 뭐 저는 그 얘기 딱 들을 때마다 자산을 몇백억씩 하시는 분들은 떠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뭐 몇십억이라도 사실 제가 예전에 펀드 할 때 그냥 뭐 진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다 까는데. 근데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사내 파내 뭐 이렇게 혼자 고민하시는 거 보면서 일단 이 주식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그거는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행동과 머리와 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립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많이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포지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굳이 포지션을 보기 전까지는 믿을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구리 가격을 좀 잘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슈는 과연 미국이 이거를 촉발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크립토의 90%가 미국이죠. 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축소나 이런 것들을 이 뒤에서 조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도 크립토 투자한 기업들 많잖아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슬라가 예전 같지 않죠. 이 대규모 평가 손실 6월 말이면 2분기가 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미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리커버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평가 손실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는 이런 위험 자산을 시가평가 안 하는 거는 회계적으로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뒤에 장부에 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문제죠. 장부에 얼만큼 있나, 얼마나 깔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크립토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5월 6일날 루나 사태가 시작돼서 사실 이때 좀 더 알아챘어야 되죠. 저희가 이게 저 권도용이란 작자가 정말 이렇게 도망간 이유가 다른 눈치를 채고 먼저 도망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코인 은행 중 하나였던 6월 13일날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6월 17일날 3AC가 청산했어요. 그 다음에 18일날 이제 주말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게 바벨 파이낸스가 출금을 중단했어요. 아니 크립토를 이제 각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거기다가 지갑을 연결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거를 중단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신뢰성이 흔들리는 신뢰성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파이라는 결국엔 어디에 디파지를 한 다음에 이자를 줬던 거는 디파이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다시 대출을 일으키고 또 그걸 또 저기다 넣고 20%를 받고 뭐 이런 레버리지가 되는 건데,
이 레버리지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 크립토의 추세적인 상승이죠. 여태까지는 상승이 나왔었죠. 2년 동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0 레버리지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는 그런 내용처럼 크립토가 빠지면은 이런 디파이 시스템이 당연히 유지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20%를 계속 줍니까? 그리고 환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3A씨의 파산이라는 게 이제 거래소랑 이제 뭐 운용사 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개로 다 볼 수 있는 데는 사실 없어요. 뒤로 다 숨겨놨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3A씨가 이제 대출을 받아왔고 대출금 회수를 이제 하지 않으면 연쇄 도미노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지금 뭐 여기서 없어진 크립토의 크기가 뭐 옛날에 금융위기 때만큼의 크기만큼 없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때가 파이가 100이었으면 지금 한 1000 정도 될 겁니다. 크립토는 그때는 10이었겠죠. 지금 100배, 1000배는 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걸 보고서 절대적인 금액의 크기로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버스비 80원이면 50원, 80원 세대에 엽전 막 타고 토큰으로 타고 막 이랬던 시대에서 지금 버스비 1,400원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연쇄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디파이에 계속 돈을 넣을까, 크립토를 계속 채굴해서 넣는 사람 누가 넣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대출 담당자들의 담보청산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17년, 18년에도 크립토 이렇게 버티면 존버하면 결국 올랐다.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때보다는 레버리지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이 커지면 무서우니까 돈을 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18년도에는 빠져도 막 어떤 믿음이 있었죠. 얘 비트코인 무조건 된다 이러면서 그냥 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만들고 그게 다시 센티미터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처럼 많이 다 벌었어요. 다 벌고 그냥 이거 나 그냥 돈 빼가지고 빨리 부동산으로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계속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있죠.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2.1만 달러 깨지면은 마진콜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깼어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솔라나 프로젝트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22달러, 현재 30달러인데 22달러가 깨지면 두 번째 내관이 꺼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2.1만 불, 솔라나 30달러, 요게 22달러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둘 다 이미 비트코인 깨졌고, 네, 크립토가 무서운 이유는 청산 위험이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크립토가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제가 크립토 투자 작년 말에 한번 계좌 열어서 조금 찌꺽찌꺽 하다가 저는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투자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공부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크립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크립토발 위기가 과연 단기 금리를 촉진시키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HIG 펀드, 그러니까 하이힐드 펀드의 스프레드 요거를 깜빡하고 안 올렸네요. 요거는 유료 채널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아이디어는 그러면 그나마 반등 나오면 뭐 나올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이미 2주 동안 명확하게 보여줬죠.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네, 지금 보면은 삼성의 SDI 그 진출 통해서 어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도 이제 붐업이 좀 됐는데 성일하이텍 상장해서 폐배터리 이쪽 모멘텀 때문에 또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조금 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몰빵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포트폴리오 IT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어도 약간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포지션을 계속 줄여놓고 투자를 안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도 요즘에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모두가 힘든 구간으로 넘어간 거고, 네, 요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해야 저희가 살아남아야. 그러니까 자산가분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살아남아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살아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장투하면 언젠가 올라간다. 이거는 안 팔았을 때 얘기인데 많이 물리잖아요. 많이 물리면 요 보합 딱 왔을 때 바로 팔아요. 주식은 사람의 특성상 무조건입니다. 이건 그럼 요 랠리를 못 먹습니다. 네, 그거를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뭐 큰 자금을 운영하는 거 아니면 뭐 장기 투자 없이 그냥 바로 포지션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판단에 하시는 거고, 이거를 보시는 내용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제 그 엄브렐라 리서치의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전문 투자자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전반전 수요규는 뭐 이제 소물판대 데이터나 이런 거 나오면 뭐 내구재 이런 거 안 좋겠죠. 저는 자동차가 뭐 단기에 올라도 계속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의 뭐 9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이 안 팔리면 전기차가 아무리 잘 팔려도 그냥 소재 부품이 낫지 전기차 자체는 이게 큐가 많이 안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에서는 폴더블이겠죠, 그런 게. 최근에 뭐 지난주에 K&J 업체 하나만 미팅을 했고요. 미팅이 오히려 취소되는 분위기죠, 요즘에. 좀 의미 있는 뉴스 같은 거 한번 다시 해보면 뭐 난리 났다. 검은 주말을 거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맨날 이 전 저점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야, 여기서 번 사람들이 여기까지 버텼을까? 제가 볼 때 여기서 많이 팔고 나갔죠. 그럼 여기서 누구냐? 신규로 산 사람들이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저점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이 강한 믿음으로 갖고 샀을 때 요 내용이고, 여기 있는 여기에서 투자해서 이만큼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은 요거는 요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추세를 뚫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바닥이 없죠. 네. 하여튼 뭐 나스닥도 지금 딱 10,000포인트에 딱 걸려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추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GDP 성장률 꺾이는 거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72%가 증발했다는데 뭐 이게 알트코인 다 포함해서인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솔라나 이런 것들만 포함한 건지, 일단 바벨 파이낸스가 인출 환매를 중단한다. 자금 압박으로. 이 자금 받아서 어디다 쓴 거죠? 근데 네, 맨날 자산으로 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산을 암호화폐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월말, 분기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분기말 이거 폰지하기 딱 좋거든요. 월말 평가 이거 하면은 월말에만 채워놓고 쏙 빼가는 거죠. 시가평가로 매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왜냐면 이렇게 거래가 많고 유동성이 큰 애들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비슷한 사건이다 라고 블룸버그 논편, 테라나 루나 폭락할 때 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해외에서는 지금 심각한데 한국도 심각은 한데 막 코인 뭐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디파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로 내려오면서 연쇄 청산 시스템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유리했던 어떤 시스템들이 내려올 때는 더 네거티브하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라나 가격이 22달러를 도달하면 고객 자산의 강제청, 그러면 요거 청산하려면 이거 뭐 들고 있던 예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다 회수하고 갖고 있던 자산들도 팔고 프로젝트 관련된 거 다 팔아야 될 텐데 일단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페드가 모델을 보여줬어요.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10%다 라는 거죠. 미국의 일단 경기는 소프트 랜딩할 확률이 just 10%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next 10 quarters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뭐 리세션으로 다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recession fears have sent stock tumbling 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세션일 때 뭐 당연히 공포에 이제 계속 이제 주식은 변동성이, 지금 주식 벌써 이미 리세션입니다. 지금 경기가 리세션 맞나요? 이게 아니라 주식을 보세요. 계좌를 좀 보세요. 예, 리세션이죠. 네. 어찌됐든 뭐 미국은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언제까지? 제가 8월에서 9월까지. 네, 그때까지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노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장 읽기, 주간 요약, 뭐 제가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게 길어지네요.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주간으로 보면 뭐 진짜 많이 오른 종목들 보세요. 뭐 오히려 뭐 이런 바이오가 나왔다는 거는 뭐 개별 모멘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한 번 올리고 두 번째 올리면 이제 끝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 플러스 금리가 못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경기 둔화가 나온다. 그러면 크립토 망하고 일단 다시 바이오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이거는 제가 여름부터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로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거 종목들을 보면은 뭐 진짜 뭐 왜 빠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수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씩 더 하셔야 돼요. 네. 고점 대비 조정폭을 보면은 고점 대비 이제 10%, 14% 다시 또 재조정이 나왔죠. 지난주에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라고 조금 벌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래도 그 구간을 먹지 않으면은 먹어도 힘든 구간인데 먹지 않으면 일단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 그러니까 미국 대비 한국의, 그러니까 한국 대비 미국의 성과를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3%까지 갔었거든요.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올라오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한국도 과연 미국이 아웃퍼폼 한다고 해서 한국이 더 오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미국은 올라도 한국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 아니면 덜 오르겠죠. 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여기 있었죠. 원래 한 3월, 4월에 나쁘지 않았어요. 글로벌 작살 났거든요. 지금 해외 투자 해보시는 분들 알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로 내려왔고, 근데 나스닥이 이제 여기를 앞질르겠죠. 이제 이렇게 앞질르려고 하고 있고, IT 뭐 빅테크 수요 둔화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힘들어 보이고, 뭐 나스닥이 올라봤자 여기서 조금 오르는 거죠. 네.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뭐 중간, 네. 1개월 수익률을 보면 중간. 재미도 없고, 네, 그냥 이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수익률 상위권이던 브라질이 헤어라 약세로 중간으로 밀렸다는 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IT 수요 둔화는 뭐 연초 1개월, 3개월 모두 필라델피아 반도체 최하위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가 강도인데, 바이오가 생각보다 센 게 아닌데 반도체가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런 트렌드를 그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죄송합니다, 하이닉스도 계속 왜 이렇게 소리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어디가 잘못된 건지. 마이크를 좀 띄워서 해보겠습니다. 태블릿에서. 네, 이렇게 뭐 하이닉스도 하향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북밸류 얘기하시는데, 이제 북밸류는 ROE로 계산을 하긴 합니다. 북밸류는 PBR이라는 거는 PBR. ROE가 굉장히 중요한데 ROE 트렌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ROE 트렌드랑 PBR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지, PBR의 과거 3년치를 가지고 얘가 항상 0.8배에서는 괜찮더라 라는, 뭐 0.9배에서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ROE가 한번 깨지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펀더멘탈이 확신이 돼야 될 때입니다. 물론 지금 ROE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닉스가. 근데 ROE가 작년 대비 올해 빠지면, PBR이 작년에 최저점이 뭐 1.1배였다면 올해는 ROE가 빠진 만큼 뭐 더 빠져서 0.9배, 0.8배 언더슈팅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순매수를 좀 보면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 뭐 그냥 주룩 흘러내렸죠. 제가 계속 판다고 말씀드렸죠. 쉽지 않다. 단기로만 봐야 된다. 단기로만 보자. 이러는 건데, 집에서 이것저것 소리가 많이 나네요. 지난주에 딱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요거죠, 요거. 딱 이렇게 꽃버스를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자마자 바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외국인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똑같죠, 트렌드가. 꽃버스를 그냥 보고서 말을 올리는 거죠, 순실 날 때까지. 그래서 근데 다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 단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코스피 주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화학을 또 팔았어요. 화학은 그래도 꾸준히 샀었거든요. 화학을 갑자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계속 팔고 있어요. 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전기전자는 그냥 뭐 올해는 쉽지 않다. 네, 올 한 8, 9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나마 코스닥은 하드웨어를 안 팝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팔기 시작하면서 뭐 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IT 대형주보다는 IT 중소형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 제약을 샀네요. 주간으로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차라리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다음 보면 이게 전반적인 레벨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니 코로나 시작할 때만큼 내려왔는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고 실적은 더 좋고 주가 레벨도 많이 내려왔는데, 주가 레벨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반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된 수도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 시점하고 요 시점만 하는 거죠. 이 주가가 여기만 딱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 미래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 미래가 더 암울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전고점 대비해서, 전저점 대비해서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자화전자, 애플 뭐 1조에 뭐 영업이익 3천억 이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를 때 이제 시장의 바닥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보면 이런 부분이 암울한 상황으로 갈까 아닐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보면 선물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은 낮아지죠, 저점도 낮아지죠, 하락 트렌드죠. 지금으로서는 뭔가 반응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외국의 선물 포지션으로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과 성장주,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최근에 좀 가치 조정이 나왔죠. 그래도 성장주 스프레드는 작년부터 계속 빠진다는 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계속 다른 업종보다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자는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국 미친들이 사요. 개인들이 5만원대 못 사가지고 너무 억울했다. 다음 한 뭐 4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4만원 갈지 3만원 갈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이제 눈 뜨고 나면 이제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단기 추세는 아닌 것 같다. 보시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순매수를 계속 미친듯이 하고 있어요. 코스피 순매수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순매수 개인이 받쳤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삼성전자만 계속 사서 물리고 있다. 물리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그 돈이 또 안 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네, 전자는 좀 단기 트레이딩 3% 5% 뛰기 아니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도 좀 볼까요? 지금 솔직히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원달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보면 코스피 대형주 착살났거든요.
사실 원래대로면 이렇게 환율 빠지면서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지금 바텀 피싱을 하자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왜 그런지는 앞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우 저기 뭐냐 달러 인덱스 뭐 우상향이죠. 이 정도면 우상향입니다. 조금 빠졌다고 이게 뭐 리커버리 뭐 이머징으로 자금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진짜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맞지도 않는 얘기. 그 다음에 유로화 하락 트렌드 명확하죠. 호주 달러 인플레이션 올라올 때 잠깐 강세됐었죠. 다시 하락. 호주 달러랑 한국이랑 거의 동조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 아직도 우상향. 그 다음에 다른 메이저 금리 한번 볼까요? 위클리로 다 올랐어요. 이 정도면 오른 거거든요. 스페인부터. 먼슬리로 보면 먼슬리에 30bp, 50bp, 100bp씩 물리면은 이거 뭐 서민 경제 작살 납니다. 이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저희가 뭐 예전에 작년 7월 달보다 빠졌다. 요때가 이제 저희 이제 메타버스 시대였죠. 저희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저도 그때 많이 흥분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지금 무슨 소리냐. 메타버스 시대다. 이제는 실물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 저도 얘기하면서 쑥스럽죠. 웃은 이유가 허탈한 웃음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시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네, 이런 게 보여졌고 요거는 앞에 보여드린 내용이고 다음 제가 좀 유의해서 보자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올라왔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구리가 빠진 게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중국이 뭐 지표는 빠졌지만 그렇다고 뭐 구리가 빠져가지고 좋을 건 없습니다. 네,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지켜보고 요게 만약에 하향 이탈해서 밑으로 간다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지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써줬고 이산화탄탈은 아이언 다 빠졌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산업건속과 철광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빠지는 게 좀 전 불안해요, 사실은. 예. 좀 굳이 경기가 둔화된 게 지금 바텀아웃 되는 거냐? 정부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그냥 지준율로만 방어하고 있고, 그나마 제가 찾은 지표 중에 가장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딱 6월 15일 이후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코스닥이 약간 바닥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 수급상으로는요. 그럼 외국인이 뭐 사냐? 아까 IT 산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뭐 2차전지나 이런 거 하겠죠. 예. 그나마 괜찮은 것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비중을 보면, 네, 제약 바이오 비중을 보면, 왜 그러죠, 이게. 네. 이렇게, 지금 6월 말 이후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 나서 다음에는 선을 한번 싹 바꿔볼게요. 이거 이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장주가 이제 바이오 2차전지로 되는 느낌. 네. 근데 바이오전지가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뭐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면 이제 못 올리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되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네, 바이오 시총 상위주가 좀 선호되는 그런 퀀트가 주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퀀트 시그널. 그다음 RSI를 보면은 그래도 많이 내려왔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는 좀 현금만 있으신 분은 주식을 조금 사셔도 물려도 6개월 이내 수익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사실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빠졌고 코스닥은 또 이렇게 빠졌는데 RSI 바이 시그널은 코스닥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에 보면 뭐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뭐 이틀 정도 바이 시그널. 네, 이때는 제가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자료 올려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먹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덜 빠진 거죠. 다른 거 빠질 때 뭐 코스닥은 조금 덜 빠졌다. 네, 이 정도. 그다음에 다른 전반적으로 뭐 통신 장비 바닥 시그널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뭐 지금 이게 정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코스닥 RSI가 저점이 나왔다. 3개월 내에 최저점 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만약에 주식을 사시고 싶으면 코스닥 위주로 사시면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이 전선을 어떻게 바꾸죠 이거? 전선 하나밖에 없는데. 네네. 일단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뭐 사실 계속 네거티브한 얘기만 올 상반기 내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좀 뭐 되는 종목이나 되는 이런 것들 막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런 종목 하나 저한테 얘기 듣는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2, 3%뭐 1000만원 투자하시는데 뭐 100만원 가지고 있어서 그게 3, 40% 오른다고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위안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심적인 위안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 지금 8, 9월까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시장 센티멘트가 다 바뀌는 걸 확인하고 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은 여태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소리가 너무 나네요. 뭐 소리가 여보세요? 네, 소리가 너무 나네요. 이게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고요. 그 다음에 주말 인사이트 6월 20일자용 오늘은 19일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